그해 여름, 미국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스팔트는 낮이면 녹아내렸고 자동차의 금속 손잡이는 맨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아이스 커피를 들이켰고 거리의 홈리스들은 차가운 그늘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기온은 연일 38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도시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CNN 본사 건물의 에어컨은 이미 며칠째 고장 나 있었습니다. 기계실에선 계속 팬이 돌아갔지만 그 바람조차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존슨, CNN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사라는 열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라크 전쟁터에서 총탄을 피해 뛰어다녔고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콜레라를 취재했습니다. 그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 그녀를 무너뜨린 건 전쟁도 전염병도 아닌 더위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의 컴퓨터는 과열되어 꺼지기를 반복했고 제작진들은 선풍기 앞에서 대본을 붙잡은 채로 지쳐갔습니다. 이게 선진국이야?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가 세상의 모든 불합리를 기록해왔지만 정작 자기가 사는 도시는 가장 단순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LA의 도심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력망은 한계에 도달했고 시 전체가 정전으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로 몰려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한 줄기라도 쐬기 위해 수백 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뉴스는 매일 폭염 사망자 수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라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간의 적응력을 보아왔습니다. 사막에서도, 빙하에서도, 밀림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세계 1위의 기술 강국이라는 미국에서 단지 더위 하나 때문에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집팀이 늘어놓은 차트에는 사망자 257명이라는 붉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열사병, 심정지, 노인 탈수, 노숙자 사망. 다음 주 특집 주제 정했어?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사라는 답했습니다. 폭염 시대의 생존법. 그녀는 세계 각국이 더위와 싸우는 방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국가, 동남아, 남미 도시들. 그런데 그중 유난히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평균 기온 35도 이상 지속일수 17일. 폭염 관련 사망자 0명. 사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습하고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 게다가 고층 빌딩이 숲처럼 들어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폭염 피해가 없다고? 그녀는 자료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전력 소비, 냉방 효율, 열사병 발생률, 병원 응급 이송 건수. 모든 수치가 유난히 낮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데이터 오류겠지. 그러나 자료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폭염 사망률 세계 최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좋아. 직접 가보자. 그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말하는 나라, 한국.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문화를 폭로하는 것. 이건 완벽한 소재야. 편집장은 손뼉을 쳤습니다. 한국의 여름 미신. 그것만으로도 조회수는 보장이지.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푸른 곡선이 펼쳐졌습니다. 기장은 말했다. 서울까지 비행시간은 약 13시간입니다. 사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나라가 더위를 견디는 방식이 대체 뭐가 다를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온도는 높았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리 천장 아래 수백 명의 인파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땀에 젖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미세한 냉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목의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24도. 이건 무슨 기술이지? 그녀는 현지 코디네이터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PD님. 여름이지만 괜찮죠? 괜찮네요. 생각보다 시원해요. 그게 한국의 여름이에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도로 위 아스팔트가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은 쾌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했습니다. 차 안은 무조건 자동 냉방이죠. 여름엔 기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든 차가 이렇게 시원한가요? 물론이죠. 에어컨은 기본 장착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도심에 들어서자 건물 사이로 초록색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 좁은 인도마다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건 왜 있는 거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열섬을 막기 위한 도심 냉각벨트예요. 이 나무들이 도시 온도를 낮춰줍니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거리엔 노인들이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옆엔 공공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을 튀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폭염이라더니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네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더위 대응법이에요. 겁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이 미친 더위를? 그녀는 다음 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촬영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습도는 높았고 열기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가게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각 가게마다 냄비와 불판에서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라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더위에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시장 한복판, 식당 앞에는 삼계탕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찹쌀, 인삼, 대추가 들어간다는 음식.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폭염 속에 끓는 국물이라니. 정말 미친 문화야. 그녀는 촬영팀에게 말했다. 카메라 켜요. 이건 꼭 담아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보여줄 기회예요.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에 서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땀을 흘리며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 순간 사라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니.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원한 거예요. 땀을 내야 시원하거든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야. 하지만 식당을 나오는 순간 그녀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땀이 식으며 시원한 감각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시원하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촬영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한다. 단순하지만 과학적일지도 몰라. 그녀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삼계탕 스웨딩 메커니즘 콜. 수십 개의 논문이 떴습니다. 한국식 열적응 식습관의 생리학적 효과, 한방학적 관점에서의 발환요법.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비이성적으로 보였던 문화가 사실은 과학으로 증명된 생존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체온 관리 시스템이야. 다음 날,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젊은 교수들이 땀의 온도와 체내 수분량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위에 어떻게 적응하나요? 그녀의 질문에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조절하고 순응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에어컨으로 환경을 바꾸는 건 일시적이죠. 하지만 몸이 스스로 조절하면 평생 지속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후를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와 공존하는 나라구나. 그날 오후,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전통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온도는 35도. 그런데 마을 안은 놀랍게도 선선했습니다. 한옥의 지붕은 낮게 내려앉아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만들어져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없는데도 시원하네요. 그녀가 말하자 해설사는 웃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는 여름을 이렇게 견뎠습니다. 자연의 바람이 가장 완벽한 냉방기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둥 사이로 바람이 흘러가며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은 종이창을 통과하며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둘 다죠. 해설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창호를 만졌습니다. 살짝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린 왜 이런 걸 만들지 못했을까? 그녀는 미국의 냉방 산업을 떠올렸습니다. 냉매, 압축기, 전기 소비, 끝없는 소비 구조 속에서 기술은 인간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곳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하려 했고 그들은 환경을 이해하려 했구나. 다음 날, 그녀는 한국의 여름 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인터뷰, 도시공학자, 기상청 연구소, 전력청 본부. 어디를 가도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더위를 피하지 말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야. 하나의 철학이야. 서울시청의 냉방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도시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도심 온도 33.7도, 외곽 온도 30.5도, 평균 냉방 전력 안정. 이건 뭐죠? 실시간 도시 냉각 시스템입니다. AI가 각 지역의 전력 사용량과 온도를 분석해 자동으로 냉방 부하를 조정합니다. 사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전력난이 매년 뉴스인데 여긴 오히려 더위를 데이터로 다루네요. 센터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냉방 기술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더위를 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위를 이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교과서야.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도시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뜨겁던 공기가 이제는 부드럽게 식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렸고 거리의 네온사인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위를 즐기고 있어. 지나가는 커플은 뜨거운 오뎅 국물을 나눠 먹었고 노인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점상에선 땀을 흘리며 국수를 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메모했습니다.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코리아.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여름을, 이 사람들의 여유를.
그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단순한 평온함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문화, 그리고 철학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한국의 여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폭염 속의 생존법을 찾으러 왔지만 그 안에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거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재래시장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내려쬐면 그늘로 옮기고 땀이 나면 수건으로 닦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이건 더위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야. 나는 시장 한켠에서 국수를 말던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뜨거운 걸 먹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노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운 날일수록 따뜻한 걸 먹어야 속이 편해요. 사람도 몸도 안에서 식어야 진짜 시원하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안에서 식어야 시원하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자연을 받아들이는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서울시청 옥상 정원을 찾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초록빛 오아시스. 높은 빌딩 사이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가 열기를 흡수하며 도심의 공기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쉬고 있군요. 내 말에 안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냉각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건물마다 식물과 물기를 설치해 기온을 조절하고 미세먼지도 줄입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콘크리트와 전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이곳은 자연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온도 변화에 따라 빛과 공기가 조절되고 밤이 되면 거리의 가로등이 서서히 밝아지며 도시 전체가 호흡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변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에 갔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거대한 냉방장치도 없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 물결 하나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음식 트럭에서는 냉면, 삼계탕, 팥빙수가 동시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뜨거운 국물을 마셨고 어떤 이는 차가운 얼음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편안함, 그리고 여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를 문화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싸움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내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첫 문장은 그때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기후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내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엔지니어들이 사람의 체온 변화에 맞춰 냉방량을 자동 조절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공간 적응형 냉방 기술입니다. 책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거나 체온이 변하면 센서가 즉시 감지해서 냉기 흐름을 바꿉니다.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거 공간, 병원, 그리고 재난 지역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는 모두 다르니까요. 우린 그 차이를 인식하고 맞춰줍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맞춰준다. 한국은 자연에게, 사람에게, 심지어 기술에게까지 맞춰주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나는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열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나무와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균형이라는 단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지방 도시의 한 노인정에 방문했습니다. 80대 할머니들이 모여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내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더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선 다들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큰일 나지. 너무 차가우면 몸이 망가져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위도 사람처럼 대해줘야 해요. 너무 멀리하면 삐지고, 너무 가까우면 싸워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 오래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이 나라가 왜 여름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더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하고 조율하고 공존했습니다. 그날 밤, 내 숙소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마다 환하게 켜진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Heat Harmony, The Korean Way. 다음 문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폭염 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그들의 시원함은 온도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마음의 온도다. 나는 그 문장을 쓰며 울었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더위를 증오했고 싸우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여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시원함은 공기의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날 새벽,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문화야. 그리고 내 안에서 확신이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이 작은 나라의 여름이 인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촬영 장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내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더 이상 로컬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철학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속으로 들어온 첫 장면은 한 소녀가 손부채로 엄마를 붙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시원함이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내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남쪽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그리고 그곳의 여름. 한국에서도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더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여름을 환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자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대구는 지금이 제일 덥죠. 하지만 다들 잘 버팁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엔 어땠나요? 그땐 그냥 부채질했죠. 밤에는 마당에 나와 앉아서 수박 먹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말투에는 추억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덥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대구의 여름이라며 웃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 찾은 공업단지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장에는 휴식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0분마다 짧은 경보음이 울리고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일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늘 아래로 이동해 물을 마셨습니다. 감독관이 내게 말했습니다. 폭염 때는 근로 강도를 낮춰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메모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는 웃었습니다. 법보다 먼저 서로 약속한 거죠. 그 말은 내게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서로 약속한 안전. 이건 위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 쌓아 올린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냉방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성당의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이 안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조용히 부채질을 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폭염경보가 내려질 때마다 개방됩니다. 누구든 와서 쉴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인가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전기료는 교회가 부담해요. 여름엔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봉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대구 시내의 한 골목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70대 중반의 할머니였습니다. 더운 날에도 이렇게 끓이시네요. 그럼요. 국수를 끓여야 사람들이 시원하게 먹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굳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는 에어컨 대신 천장형 수납팬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땀을 흘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더위에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덥지 않나요? 그래서 15분마다 물을 마셔요. 아이들이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 말이 내 메모장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습관. 그날 오후 나는 대구에서 쿨 루프 쿠어 루프 프로젝트를 취재했습니다. 지붕을 흰색 특수 페인트로 덮어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거 덕분에 공장 내부 온도가 4도 내려갔어요. 전기세도 줄었고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정부가 제공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했어요. 한국은 더위를 연구합니다. 그의 말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더위를 이겨내는 나라가 아니라 이해하는 나라였습니다. 밤이 되자 대구 시내의 불빛이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옥상에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 매미, 사람들의 웃음, 선풍기의 회전음, 그리고 작은 피아노 연주. 그 모든 것이 여름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도시의 더위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배경음, 그리고 삶의 박자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로 들어서는 순간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소금기와 열기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해운대 해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텐트가 줄지어 있었고, 파도 소리 사이로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라솔 아래에서 노인 한 분이 아이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젊은 부부가 노인을 위해 그늘을 넓혀주고 있었죠. 나는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시죠? 노인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름엔 다 가족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우리라는 개념은 내가 살아온 세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이 오면 각자가 자기 집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더위를 통해 인간이 가까워지는 나라구나. 밤이 되자 부산의 도심에는 거리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뮤지션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행인들이 발을 멈추고 박수를 쳤습니다. 공기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열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촬영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존이 아니라 예술이다. 한국의 여름은 버티는 계절이 아니라 표현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나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산에 머무는 마지막 날. 나는 새벽 바다를 보기 위해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이미 해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중년 남성이 모래사장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더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요? 폭염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말은 내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여름을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기후, 온도, 햇살, 모두 인간이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위로 천천히 빛이 퍼졌고 그 빛이 바다와 얼굴 위를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싸우는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는 존재로 대합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다큐멘터리의 중간 멘트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폭염을 이겨내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폭염과 공존하는 나라다. 며칠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는 태양광 패널이 달린 도로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은 적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모든 여정을 요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울시청 근처의 한 거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끼리요. 오늘 더울 거라 해서 아침 일찍 모였어요.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더위 앞에서 모두가 한 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낮의 아스팔트는 뜨거웠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 창가에 앉아 촬영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웃는 얼굴, 땀, 물, 그리고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여름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독일의 내 병원 동료였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폭염으로 매일 뉴스에 나오던데 정말 괜찮은가? 너도 조심해. 나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여기는 괜찮아. 한국의 여름은 뜨겁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보다 시원하거든. 며칠 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염 대응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공식 초청을 받아 취재차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양광 냉방차, 이동형 그늘 구조물, AI 예측형 폭염 경보 시스템까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 눈을 사로잡은 건 한 구석의 작은 부스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스마트 쿨링 존 생명을 지키는 기술.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복장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땀을 흘리며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그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폭염 현장에서 환자의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비입니다. 사우디에서 처음 시험했죠. 그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우디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메카 폭염 사태 때요. 그때 한국 의료진이 이 시스템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기술, 이 정신, 이 철학,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진화였습니다.
나는 부스 한쪽에 놓인 짧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온몸으로 느낀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그 열기를 사랑으로 식힐 줄 아는 유일한 나라다.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바람은 천천히 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자전거 벨, 분수의 물줄기, 모든 게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결국 인간이 자연과 화해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뜨거운 나라에서 나는 마음의 시원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다고. 그 누구도 모르는 가장 뜨겁고 가장 따뜻한 나라의 여름을. 서울에 머문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상청은 관측 사상 최고 온도라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섭씨 44도. 그건 숫자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위해 한강변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조차 뜨겁게 달아올라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숨을 삼키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구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실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한 중년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구급 가방을 든 젊은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온 42도 이상입니다. 얼음 주세요. 근처 편의점에서 얼음팩이 전달되었고 그녀는 손목과 겨드랑이에 얼음을 얹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박동 유지 중. 그러나 위험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흘러내렸지만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김하은 응급의학과. 그 순간 나는 오래전 사우디에서 들었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삼성의료팀. 그녀는 내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폭염 대응팀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현장 지원 중입니다. 그녀의 뒤에는 하얀 냉각 장치가 실린 이동형 밴이 서 있었습니다. SMART COOLING UNIT KOREA. 내 눈에 익숙한 문구였습니다. 그건 사우디 메카 참사 때 사용됐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장비 안으로 옮겼습니다. 차 안에서는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LED 패널에는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체온 41.8도에서 안정 중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생명 그 자체를 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몇 분 후, 환자의 호흡이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살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주위를 감싼 뜨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맺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의 폭염 대응팀을 정식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속보는 이미 전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 열돔 현상, 유럽 전력망 붕괴, 미국 남부 50도 돌파, 교통마비,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후 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모든 도시가 동시에 폭염을 견디는 실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 스마트 쿨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나는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삼성의 연구소는 여느 첨단 시설과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의 책상 위에는 의료기기, 반도체 칩, 생체 모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료기술이 아니라 생명기술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의 체온, 땀, 맥박, 뇌파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주변 공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냉방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환경이에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걸 왜 의료기술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료는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재난대응본부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전역의 온도, 체감 지수, 인구 밀도, 응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내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전국 학교, 병원, 지하철, 요양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의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AI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냉각 분배를 계산합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송국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긴급 속보야.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했어. 나는 즉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폭염을 이겼다. 그들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입할 생각은 없다. 대신 우리가 그 기술을 사오면 되겠지.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외교적 압박이었고 한국 기술을 빌미로 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며칠 후 CNN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술 이전 협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국 기업이 스마트 쿨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는 일정한 로열티를 포기해야 한다. 그건 명백한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단 한 문장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켜야 할 철학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BBC, CNN, NHK, 르몽드. 모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보다 사람을 지키기로 결정하다. 나는 그날 밤 기사 원고를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보다 신념을 우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김하은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 사이사이에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술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만 가져간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폭염 취재라는 제목 대신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을 시키는 나라. 그 제목은 단 하나의 장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졌을 때
낯선 이가 다가와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이가 물을 건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였고 철학이었으며 한 민족이 가진 마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한국 외교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초청받았습니다. 기자는 수백 명, 조명은 눈이 부셨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관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존엄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CNN, BBC, NHK 기자들이 동시에 펜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보호 협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미 무역 조정이 검토될 것이다. 그건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전역에서 수천 개의 전광판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킵니다. 그 문구는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슬로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 전체가 지난 세월 쌓아온 정신이었습니다. 나는 취재 중에 한 시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린 예전에도 그랬어요. 가난할 때도, 위험할 때도 서로를 지키는 게 먼저였죠. 그 단순한 대답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건 이 나라의 DNA였습니다. 며칠 뒤 트럼프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에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그건 사실상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사우디 메카의 의료진을 떠올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했던 그들. 그리고 지금 같은 나라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한 장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술 이전 대신 인류 기후 위기 공동 대응 제안서.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건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기자들조차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철학으로 쌓은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CNN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로가 아니라 도덕으로 세계를 이끌다. 나는 뉴욕타임스의 국제면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기술을 팔지 않고 마음을 나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인류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인류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김하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여름 폭염으로 쓰러진 노인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는 모두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연한 일. 하지만 그 당연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당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배워야죠. 더 큰 세상을 향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를.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총 대신 기술로, 돈 대신 신념으로, 협박 대신 인간성으로. 그건 단순한 외교의 승리가 아니라 문명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울 남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리만큼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아직 냉각 트럭이 움직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료진들이 교대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이제 더 이상 폭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류가 배워야 할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큐멘터리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 수천 컷의 장면이 모니터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사우디 의료팀의 김 교수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기계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린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편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속 사람들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땀방울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건 생명을 지키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뜨거운 나라, 한국. 그들은 폭염과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폭염과 공존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다. 그 문장을 녹음하는 순간,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가 아니라 인류의 기록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는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취재하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로 시원한 곳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원한 곳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CNN은 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The coolest nation on earth, 지구에서 가장 시원한 나라. 그 제목이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송출되자 SNS와 포털에는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다. 그들의 시스템은 냉각이 아니라 온정이다. 한국이 보여준 건 미래 그 자체다.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 시대의 가장 인간적인 나라일지도 몰랐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이틀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류적 접근을 존중하며 공동 연구 협력을 추진하겠다. 압박에서 협력으로. 그건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독일, 프랑스, 일본, 사우디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폭염 대응 연합 포럼이라는 이름의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김하은 의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각국 의료진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생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지킵니다. 그게 한국식 의학의 철학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박수 소리.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나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의 연설, 그 어떤 외교관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외교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포럼 폐막식에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건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막, 정글, 산악, 섬.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아온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웃던 사람들, 서로를 위해 얼음물을 나누던 이들,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손길들. 그 모든 장면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단어로 모였습니다. 한국. 이제 나는 더 이상 기자로서 이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더위를 피하는 나라와 더위를 견디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그 두 번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며칠 뒤,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벽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Made in Core Humanity Inside. 그 순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기술의 시대를 넘어 인간의 시대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석양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나라의 여름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아래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의 여름이 인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폭염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 앞에서 드러난 연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상을 냉각시킨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더 멀리까지 데려갑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더 넓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